제10장 좌절의 벽. 홍영희는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다. 육중한 중형차가 유턴을 해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강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로 달리게 되어 기사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비읍도 강주와 마찬가지로 옛 왕국의 도읍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찾아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당국에서는 이렇게 큰 중형차들을 택시로 비치해 놓고 있었다. 차는 어둠이 깃든 시가지를 벗어났다. 어둠을 시커멓게 머금은 채 흐르고 있는 강줄기가 보였다. 차의 엔진음은 부드러웠다. 홍영희는 차의 뒷좌석에 지그시 등을 기대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가슴이 바닥에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무한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세계가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나는 도시가 보이는 강가로 뛰어나가 마음껏 달리고 싶었고 노래를 부르고도 싶었다. 평범한 사람이 생시에 어떻게 이런 환희를 맛볼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어쩌면 울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슴을 채워오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부드러움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고운 선율에 맞춰 몰려오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목욕을 하고 강의 준비를 했다. 그러곤 음악을 듣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아직까지 아무런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별다른 생각도 없이 누구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다. 지금 자신의 영혼을 채색하고 있는 이 짙은 감격을 좀 더 조용히 음미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어 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얻은 감격인 듯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듯 했다. 조용히 가라앉은 시골의 여름밤이 그 스스로의 끝없는 골을 향해 깊어가고 있었다. 조용히 눈을 감으니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히 들려왔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일어나서 생각하자. 그의 감미로움, 그의 과감한 행동, 그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의 짙은 최치를 음미하기로 하자. 후회의 마음과 자괴의 마음이 물론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온 삶의 환희였다. 잊어버렸다고 표현할 수도 없으리라. 일찍이 그런 감정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녀 시절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강가를 거닐 때와 비슷한 환희의 감정을 느꼈으리라. 사랑은 인간 생명의 본질이다. 이것이 생명 속에 가장 확고한 본질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가, 사랑받는 것이 더 근원적인가, 그것은 정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 사랑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녀 자신이 세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끝내 발현되어 버렸고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열렬히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그녀를 무한히 즐겁게 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욱 괴로운 일이리라.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이구석 저구석에서 머리를 드는 여러 가지 갈등을 애써 억누르고 고요히 잠을 청했다.
잠을 청했다기보다 머리와 마음을 환희로 채우고 애써 무념무상의 상태로 두고자 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밤새 뽑아놓았던 전화 코드를 다시 꼽았다. 왠지 기분이 상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여도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저께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죄책감은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어젯밤에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감정의 기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 난 지금 그런 감정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져 오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들에게, 특히 남편에게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되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김영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강렬하여 그런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얼굴과 전신을 내놓고 있는 기분이었다. 희라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고즈넉하고 맑기만 하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젯밤에는 늦으셨나 보죠? 늦게까지 전화드려도 받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 요새 시국이 어수선해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어. 아버진 잘 계시니? 네, 늦으셨어요. 약주하시고 오셔서 여태껏 주무시고 계세요. 깨울까요? 깨우지 마라, 얘야. 너희들 어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지. 네, 알았습니다. 희라는 전화를 끊었다. 희라의 목소리는 그것이 비록 육성 그대로 들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 맑고 부드러운 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영길이가 딸아이의 연인감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영길과 딸을 연결해서 생각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다. 그런 걸 억지로 연결해서 생각할 이유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자기는 자신의 짧은 일생을 살아갈 뿐이었다. 자신이 두 딸아이의 어미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이유란 없다.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벨은 끝내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다시 하지 않고 출근을 했다. 학교의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대문 옆 쪽문으로 드나들었다. 뭐니 해도 학교 내에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드물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학생들은 대부분 비읍으로 몰려갔거나 정상 수업이 안 되니까 귀향해 버린 듯 했다. 오미진 조교가 커피를 끓여왔다. 홍영이는 오조교의 전원으로 학내에 단식 농성이 벌어졌음을 알았다. 왜? 무슨 일로? 누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영문과라고 그러던데요. 영문과 몇 학년이? 네, 3학년이라고 하던데요. 3학년? 그럼 그 학생들이 사진반 학생들 아냐? 네, 사진반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오조교의 이 말을 들으니 왠지 그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동학생들이 사진반 학생들이고 김영길이가 반장으로 있지 않은가. 게다가 박찬호 교수는 자기와 학내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료이다. 몇 번이나 그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마음은 개운치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자신도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농성장으로 달려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들 들어줄 학생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대로 눌러앉았으나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다. 자기의 말이 무슨 효과가 있든 없든 현장에 한번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슨 말이건 학생들의 얘기를 일단 수용하는 입장에 서겠다는 결심을 하고 농성장인
과학관 2층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교정에는 여름이 짙게 와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잡초들이 돋아났다. 교문에서부터 출발하여 학교의 테두리를 따라 엄청나게 큰 미루나무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짙푸른 녹음에 물들어 있었다. 미루나무에서는 매미 우는 소리가 청명한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고 있었다. 학생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과학관 건물은 대학의 본관과 문학관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어젯밤부터 농성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과학관 건물은 교정에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에 가려 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그 은행나무 뒤쪽에는 낯선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이라곤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젯밤 그녀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난 후에 그들은 비읍의 구경철 후보 사무소에서 여기 과학관으로 직행했던 모양이었다. 매미소리 요란스런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관 2층 맨 북쪽 강의실의 유리문에서는 아래를 향해 붉은 글씨들이 씌어져 있는 현수막이 여러 개 드리워져 있었다. 치사하게 박사학위를 딴 신기일은 물러가라. 원서 해석도 못하는 이창조는 즉각 사퇴하라. 가짜 박사 민기구는 지금 당장 학원을 떠나라. 우리는 거지, 무식쟁이, 사기꾼의 제자가 되기를 결사 반대한다. 홍영이는 4개의 현수막을 읽어보고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년 전부터 학생들의 소유 사태가 끊이지 않고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렇게 격렬하다 못해 철두철미 교수 개인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구호를 본 적이 없었다. 과학관 2층 북편 강의실의 유리문에는 책걸상이 높다랗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었다. 역시 그곳에도 천금보다 무거운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한 학생들의 이 농성 현장을 먼 발치서 그야말로 그 분위기만 보고서도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과격하다. 어떻게 학생이 교수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녀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젊음이란 정말 자신과는 먼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분위기를 가지고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기성세대의 윤리와 사회체제와 가치관을 깨부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왠지 짜릿한 쾌감을 주기도 한다. 자신이 현수막에 내걸린 교수들의 이름 가운데 끼어있지 않아서였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자신이 이름이 거기에 끼어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나오고 싶은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은 무슨 근거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어떤 자를 가지고 교수들의 자질을 재는 것일까? 5만 가지 스캔들을 학내에 뿌린 박찬호가 배척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교수들이 사생활은 개념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연결과의 감정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칠 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고 병원 침대에 누운 그에게 강력하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분명히 하고 말지 않았던가. 아, 자신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파멸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그녀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무나 과감하게 덤비는 젊음의 소용돌이에 그녀의 바깥과 안이 어울러 여지없이 부수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서 웅성거리는 쪽에서 불어오는 그 짙은 젊음의 향기를 그녀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증거일까? 막내둥이로 자라난 자신이기에 아직까지 내면에 응석바지 기질이 있는 탓일까? 홍 선생님,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얼핏 듣기로 박찬호의 목소리인 듯 했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연 그가 저편 나무 그늘 밑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쳐 걸으려다가 그의 눈치가 간곡히 벤치로 오라는 듯해서 그리로 갔다. 홍 선생님 현장을 보셨지요? 형편이 이 지경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상상 밖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어제 오후 오늘의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비읍으로 갔던 것입니다. 역부족이었어요. 저 아이들은 우리들을 깨부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왜 깨부시려고 할까요? 글쎄요, 썩었다는 겁니다. 만사에 무기력하고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라앉혀 보려고 아이들을 잡고 애를 쓰는 적이 그의 어투 속에 배어 있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그의 모습이 한결 초췌했다. 그녀는 금방 자리를 떴다. 잠시 앉아 있었으나 남의 눈이 의식되었다. 언제나 괴성스런 소문을 달고 다니는 박찬호와 이런 어수선한 때에 벤치에 오래 같이 앉아있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박찬호도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별말이 없었다. 홍영이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녀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는 방법이란 두 눈을 감고 머리를 비우는 것이었다. 생각을 않는 것이었다. 굳이 무슨 말을 갖다 붙인다면 무념무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찍이 요가라든가 좌선과 같은 것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취하는 방법이 요가인지 좌선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시금 눈을 떴다. 자신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은 너무나 심하게 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의 자신으로 바뀔 것인가? 자기 자신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지속적인 변모의 끝에는 정말 잔인한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다시금 붙잡히는 것이었다. 무조건 사진반 학생들을 만나지 말고 영문과 일에 관여하지 말며 김연기를 일절 만나지 않기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면 그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그 심정은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어떤 논리를 세워서라도 그것을 은폐할 수가 없었다. 그를 끌어안고 죽는 수밖에 없다는 극한적인 생각도 해보는 것이지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학교의 강의는 거의 마비되었다. 하루하루가 흘렀으나 영문과 학생들이 단식 농성은 풀어지지가 않았다. 학생 한 명이 탈진되어 동료들이 등에 엎여 나왔다. 그들은 탈진된 학생이 엎여 나올 때만 책걸상 등으로 겹겹이 쌓은 바리게이트를 풀곤 하였다. 교수이건 직원이건 다른 과 학생들이건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 영문과 학생들이 이런 극한적인 투쟁을 하니 다른 과 학생들도 동정 단식에 들어갔다. 영문과 학생들과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동정 단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비지역 구경철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 구경철에게서는 그 후 연락이 없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니 정신이 없는 듯 했다. 홍영이는 먹은 마음이 다시금 풀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출근하였다. 그러나 영문과의 일에 아무리 무관심하려 해도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서 자연스레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제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자신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토요일 오후에는 빠짐없이 상경하였다. 남편과 두 딸을 돌보는 생활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그녀의 일태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영길의 입원은 예상외로 여러 날을 끌었다. 그가 태어나지 않은 채로 병원을 빠져나와 가끔 농성장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학내에 돌았다. 그의 존재는 이제 알게 모르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들 그에 대해 수군덕거렸다. 그러나 그와 홍영희 선생을 묶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단식 농성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다들 홍영희 선생이 지도교수로 있는 사진 서클에 들어있다는 얘기들을 나누는 게 고작이었다. 어느 날 출근한 홍영희에게 오미진 조교가 조잡하게 처리된 인쇄물 한 장을 가지고 왔다. 선생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런 인쇄물이 학교와 전 시내에 확 깔렸어요. 어젯밤에도 한 학생이 엎혀 나왔대요. 이게 뭔데? 영문과 학생들이 뿌렸나 봐요. 굉장하던데요. 오 조교에게 인쇄물을 받아서 읽어가는 홍영희 얼굴은 점점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워드 프로세서로 쳐서 복사됐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단식 농성 돌입 1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단식 농성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58명의 학생 중 32명의 학생들이 극히 위험한 장애를 느껴 농성장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신체적 허약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우리들의 단식 농성을 일시적인 장난으로 취급하거나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저지르는 만용으로 취급하여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적 허약으로 농성장을 벗어나 휴양을 취한 후 건강을 되찾은 학생들은 서울로 갔습니다. 그들은 각 신문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여론을 환기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26명의 학생은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행동력이 썩어가는 이 사회의 소금이 되고 무능한 일 자기 합리화 물질주의에 깊게 물들어버린 기성세대에 거역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5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신기일 교수의 학위 논문이 여기 모교를 졸업해 나간 저희들 모 선배의 석사 학위 논문의 골격을 그대로 본떴음이 밝혀졌고 학위 논문 제출 종합고사 중 제2 외국어 시험에 연 3년이나 낙방한 나머지 그는 제자벌의 출제 교수를 찾아가 금품과 비굴한 언행으로 합격시켜 줄 것을 눈물로써 호소한 결과 겨우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학위 논문 통과는 그 후 이 대학에 여러 가지 상스러운 후일담을 남겨놓아 정말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창조 교수는 솔직히 말해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인 원서 해석 능력이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음을 저희들은 다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번역본을 교단에 가려놓고 보면서 원서 강독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외국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에 걸쳐 실력을 착실히 쌓아야 눈이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을 하셨다는 사실에 관하여 저희들은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원서 강독 시간에는 전 학생들이 책을 덮고 졸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아셔야 합니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역투성이에 그나마 번역판을 그대로 옮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번역판이 틀린 것조차 그대로 옮기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기구 교수는 미국 모 대학의 서울 분교에서 학위를 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분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교는 강의가 전혀 없고 전임 교수도 한 사람 없으며 등록과 학위 수여의 행정 업무만을 취급하는 행정요원만이 한 사람 서울에 상주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령학교입니다. 교육자로서 어찌 이런 학교에서 학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강의를 보이콧하는 저희들이 잘못입니까? 대학이 썩는다면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건 건전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전체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에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실력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는 세 분 선생님을 저희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떠나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이 떠나시는 날까지 저희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단식 농성을 할 것입니다. 서울을 다녀온 학생들은 다시금 속속 단식 농성에 합류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그 어떤 강압적인 조처나 회유도 불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노에 불을 지를 뿐입니다. 영문학과 단식 농성 학생 일동